자, 331페이지. 자, 병자호란입니다. 순서는 원래 병자호란이 먼저 나오면 안 되고요. 정묘호란 다음에 병자호란이 나오는데 일단 큰 타이틀이 일단 병자호란이니까 그렇게 잡으시고요. 자, 이 시기의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331쪽 첫 번째 박스 한번 볼게요. 조선입니다. 인구가 감소했고 토지 대장과 호적이 상실하고 국토가 황폐화됐다. 왜죠? 앞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임진왜란이 있어요. 임진왜란의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그 다음에 국가재정 부족을 해결하고자 공명첩을 발급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갔죠? 공명첩.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납속책. 네, 이게 임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죠. 임난 이후에 정부의 대책이죠. 또는 대안이었죠. 경제 문제가 심각해졌죠. 경제 문제 심각해지면서 이런 걸 통해서 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설명하자면 공명첩이 뭐냐면 임진왜란에 공을 세운 사람들 있죠. 네. 공을 세운 사람들. 자, 보겠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공명첩이 아니고요. 설명 잘못 들어갑니다. 공을 세운 사람이 들어간 사람은 이제 전공자들에게 신분 상승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납속책. 곡식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 있죠. 곡식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 갖다가 또 신분 상승시켜주는 거.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공명첩은요. 공명첩은 좀 당겨볼게요. 공명첩은 뭐냐면 직위 관직을 판다고 봐야 돼요. 관직을 파는 거예요. 대신에 보시면 이게 빌공짜거든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안성시장 이렇게 시장 직위가 내려간다면 여기에 이름이 항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성시장 홍길동. 그런데 이 홍길동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장은 한 명인데 공명첩을 발급했을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시장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결국 뭐죠? 다 임진왜란의 어려운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공명첩, 납속책이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적어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경복궁, 그 다음에 불국사, 조선왕조실록동 문화재가 파괴되었다. 이 정도까지, 문화의 파괴까지. 다음 332쪽 후금의 침략 보겠습니다. 여진족 애들입니다. 여진족 애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후금입니다. 이미 고려시대에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가 있죠. 그게 금나라였어요. 그 뒤에 세워졌다 해서 나라 이름을 후금이다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여진족 애들이 단결력을 통해서 부족이 통합되었다. 자, 첫 번째, 후금이 생겼을 때 우리 왕은 강해군. 강해군만 항상 생각나는 게 중립외교 정책이죠. 새롭게 커오는 북방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나라 후금. 기존에 우리가 사대 관계를 맺고 있는 명나라. 이때 조선의 강해군. 강해군은 명예 사대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나라 후금에 대해서도 중립 외교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잘 평양을 유지하고 있는 왕이었다. 물론 쫓겨나서 폭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쫓겨났죠. 그죠?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죠.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 외교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쯤 다시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보겠습니다. 배경. 명이 쇠퇴하고 여진족이 성장하고 있다. 실리를 추구하는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이 그나마 이 시기에 안정을 깨하고 있었다. 전개. 명과 후금이 대립되기 시작했다. 명의 원병 요청이 있었다. 왜? 사대관계니까. 자, 얘네들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이 지역, 요동 지역까지 내려오게 됐다. 이 지역까지 내려오게 됐다. 만리장성 너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얘네들은 항상, 요게 통합이 되면 항상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얘네들이 내려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됩니까? 우리가 여기 빈 공간을 쳐주는, 그죠? 빈 공간을 쳐주는 이런 부분을 항상 알고 있다. 그럼 여러분 후금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명을 먼저 치겠어요? 우리 조선을 먼저 눌러놓겠어요? 후자겠죠? 당연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되겠죠. 자, 전개 가겠습니다. 명과 후금 간의 대립. 명의 원병 요청. 자, 여기까지 오는데 후금은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돼요. 시계에서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너지 소비했다는 얘기는 물자가 많이, 즉 군수 물자가 많이 소비됐다는 뜻이에요. 군수 물자가 많이 소비됐다는 뜻이에요. 그래, 후금 입장에서 명을 칠라치면 군수 물자를 어디서 보완해야 돼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부족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명은 도와주지 않을까요? 전쟁은 나라가 도와주겠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우리나라에 조선의 이 군수 물자를 갖다가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조선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지. 여러 가지 면이 겹쳐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군수 물자 보완 부분도 필요할 거고, 나라 간의 정치적 이념도 달라질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겹치고 있는 부분이다. 자,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원병을 요청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가야 되지. 왜? 임질이라는 때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 우리 조정에서는 뭐라 불러요? 제조지은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자, 나라가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조선이란다. 조선을 다시 살려줬다. 제조, 지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된다. 제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출병을 해야 한다. 근데 강해군은 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립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단 파병을 해요. 파병합니다. 그 대장이 누군지 아시죠? 강홍립입니다. 네, 언지를 주죠. 비밀 약속을 지켜야죠. 야, 일단 파병돼서 가봐. 청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래. 후금 애들이. 가서 일단 명나라하고 같이 붙는 거죠. 이렇게. 명하고 강홍립 한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는 누구예요? 후금이죠. 가서 붙어봤어. 1차 붙어봤어. 가서 얘기를 했거든. 가서 한번 붙어보고 게임 안 되면 빨리 포기해. 그리고 우리 병사 살려와. 이렇게. 한 13,000명 정도가 강홍립이 파견해봤어요. 약 한 13,000명 정도가 파견됐어요. 일단 붙어봤더니 게임이 안 돼. 우리가 깨졌어.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항복. 항복하고 난 다음에 강홍립과 그 지부는 인질로 잡혀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누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강홍립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대신에 군사들만 내려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장이었던 강홍립 지금 어디 잡혀 있는 거죠? 후금에 잡혀 있다고, 인질로 잡혀 있다고, 지비가 인질로 잡혀 있다고. 이해 가셨죠? 다시 갑니다. 조명연합군 패배 이후에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인조 반정이 일어나요. 인조 반정이 일어나요. 누구에 의해서? 서인들에 의해서. 김유, 이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최명길도 들어가요. 인조 반정이. 그 다음에 군사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제 여러분 이괄이라는 인물이 이 역할을 해요. 큰 역할을 해요. 자, 인조 반정의 결과 강해군은 가장 먼저 쫓겨났겠죠. 그 다음에 쫓겨난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강해군 쫓겨나고 북인도 쫓겨나겠지. 결과적으로는 이 정권은 서인 정권으로 모든 권력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인조 반정입니다. 자, 하단부에 인조 반정 보입니다. 이제 배경 보겠습니다.
강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 네. 왜? 제조 지은의 은혜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두 번째, 폐모살제의 명분. 폐모살제. 어머니를 패했다. 살제, 아우를 죽였다. 영창대군입니다. 영창대군을 역모로 몰아 죽여요, 강해군이. 그리고 영창대군의 생모를 갖다가 궁궐에 입회시켰다는 거야. 어머니는 앞으로 정치하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궁궐을 이렇게 딱, 궁궐 수비를 지키게 만들었다. 이건 유교 윤리에 의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머니를 어떻게 입회시킬 수 있고 동생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건 폐륜하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일어난 게 인조 반정이었다. 전개갑니다. 반정으로 서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다. 강해군하고 부인들이 다 축출되고 인조가 왕에 오르게 됐다. 특이한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보통 반정이 일어나면은 그 밑에 세력들이 왕자 누구를 추대해서 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인조는 직접 본인이 해요.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군사를 끌고 다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강해군이 인조의 훗날 인조가 되는 인조 동생을 역모로 죽여요. 예. 강해군식의 역모 사건이 꽤 많이 발생됩니다. 실질적인 역모는 아니지만 역모를 만들면 역모가 되는 거니까. 그죠? 예. 동생이 역모로 몰려 죽어요. 인조 열받을까 안 받을까? 자기 동생을 아무 죄 없는 일을 역모로 몰아 죽였으니까. 열받지? 이게 결과 인조의 아버지가 합병으로 죽어요. 강해군 때문에 가족이 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동생. 훗날 인조가 된 이 인조가 능양군이 되게 부글부글 끓는다고 이게. 부글부글 끓는다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해요. 그래서 실제로 반정을 성공하게 됐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결론 두 번째 얘기하자면 인조는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제 정묘호란이라든가 병자호란을 겪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무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무능력을 발휘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능력을 발휘하는 게 맞는 건데 무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이제 정묘호란 가겠습니다. 정묘호란 보겠습니다. 자, 정묘호란의 그 상대 국가는 후금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후금입니다. 후금이요. 나라 이름이 훗날 청으로 바뀝니다. 이때는 병자호란이에요. 수험생 입장에서 이건 잘 구분하셔야 돼요. 후금이 공개가 있다는 것은 정묘호란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8년 뒤에 나타나는 게 병자호란이에요. 아셨죠? 병자호란 때는 나라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후금이 나라 이름이 청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이제 홍타이지라고 불러요. 그의 말로 홍타이지, 우리 근의 시효로 보면 청태종이라고 불러요. 청태종이라고 불러요. 청태종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꿨어요. 민족도 바꿨어요. 민족도요. 민족은 원래 무슨 민족이었죠? 여진족이었지. 여진족에서 뭐로 바뀌어요? 앞으로 우리는 여진족 하지 마. 만주족이라 불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진족이라 하는 애들은 바로 처벌을 하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해요. 만주족이라 불러요. 앞으로 기억 잘 하셔야 할 게, 우리 보통 만주 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만주라는 단어는 결과적으로 뭐야? 땅이 아니라 민족이에요. 우리가 잘못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들도 많이 혼용돼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평은 그럼 땅은 뭐라 부르면 돼요? 그쪽은 간도. 민족은 고려시대는 여진족. 물론 홍타이가 집권할 때까지도 물론 여진족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홍타이가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는 만주족으로 명칭이 바뀌기 시작했다. 좀 새로운 사실,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지명과 민족에 관련된 걸 정확하게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 자, 정묘호란 원인 가겠습니다. 원인, 친명배금.
네. 자, 정묘랑 가겠습니다. 자, 살짝 적을게요. 책에 다 있으니까 필요한 것만 적어요. 다 적지 말고. 네. 책에 너절너절해져. 끝나고 나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다 중요해졌어. 전체 분량. 자, 첫 번째 원인 보겠습니다. 친명배금. 선생님 잘못 쓴 것 같죠? 향명배금. 같은 말이에요. 친명배금과 같은 말로 쓰여요. 원래 명칭은 향이 들어가야 돼요. 방향을 얘기할 때 그 향자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다는 얘기지? 명나라를 향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후금을 배척하는 우리 애교 전략이다. 애교 전략이다. 누가요? 인조 때 전략이요. 이걸 누가 얘기해 줬을까? 세 번째 나오는 이괄의 남부터 먼저 잡겠습니다. 이괄은 서인의 군사로서 인조반정을 일으켰던 최측근 인사이기도 해요. 근데 이괄이 난을 일으켰어요. 자, 봐봐요. 정난을 일으켰던 공신이잖아요. 그죠? 정난 공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이 낮게 측정됐어요. 공신에는 공이 낮게 측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경도로 발령이 나 있어요. 한경도로 발령이 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있죠. 우리 토사구팽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죠? 우리가 사냥꾼들이 사냥을 끝나고 난 다음에 사냥개마저 우리가 잡아먹어버리지. 왜? 사냥이 끝났으니까,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같습니다. 그럼 인조는 무슨, 봐봐요. 이괄은 건 뭐가, 무슨 역할이 된 거예요? 사냥 개 역할이 됐지. 이만 무신이야. 나머지 전부 다 누구야? 문신들이야. 문신들이 봤을 때 이괄은 사냥개 용도야. 쉽게 얘기해서. 용도 폐기해야 돼. 근데 이괄이 불만이 있어. 왜 내가 낮은 공이야? 왜 내가 2급밖에 안 돼? 나 1급으로 줘야지. 나부터 못한 애가 1급인데? 뭐야 이거? 불만이 쌓였겠죠. 불만 표출되기도 했고, 문신들이 이게 경계에 들어갔다고. 이 측에서 내분이야. 새로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내분이 발생하면서 이괄이 일종의 함경도까지 자청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경계학에서 중앙에보다는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 하나. 두 번째, 인조의 생각은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이괄밖에 없다. 이괄을 전방에 배치해서 전방의 군사력,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괄이 함경도를 발령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괄이 이때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이 내분에 의해서 이괄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둘, 셋이 아니에요. 이 애 아들을 갖다가 압송을 해요. 네, 애를 손에 선생님 뭐에 물어보면 안 돼? 애 아들이야. 네, 아들이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야.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이걸 압송해요. 뭘로요? 영모로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본인 때문에 정권을 잡았던 애들이 우리 아들을 갖다가 압송해서 영모로 취재를 하겠다는 거야. 자, 두들겨 맞아가면서 쟤들이 제대로 된 말이 하겠어요? 없는 제도 만들어지는 게 고문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열받아. 이괄이 난을 일으켰네요. 난을 일으켰네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난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서울을 점령한 난이에요. 서울을 점령했어. 왕은요, 공주로 피신 갔어요. 공주로 피난 갔어요. 내란에 서 왕이 서울을 떠나고 그 내란자들이 서울을 점령한 케이스는 유일하게 이괄의 난이에요. 역사상 유일해, 우리나라에. 예. 조선시대 유일한 난이 발생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괄의 잔당들이 살아서 도망갈 수 있는 나라는 후금밖에 없지. 후금에 가서 뭐라고 할까? 저기요, 우리 조선이요, 이거예요. 향명계금이에요. 즉 친명배금 할 거예요. 이거 다 알려준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할까요? 군사정보가 다 넘어가요. 우리 조선의 군사정보가 가장 다 넘어가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죠. 군사정보는 뭐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근데 우리 정보가 타국에 다 넘어갔다는 얘기는
엄청난 손실로 나타나요. 이게 정묘란의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문용 사건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문용은 명나라 사람입니다. 명나라 사람입니다. 여기 후김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모문용을 여기에 철산의 가도라는 섬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얘들이 내려왔을 때 측면을 공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이렇게 직접. 명과 모문용은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가 발생됐겠어요? 북방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됐죠. 왜? 이쪽 함경도, 아니, 이쪽 평안북도 쪽 압록강을 건너서 이쪽 평양까지 오는데 순간이라는 얘기죠. 왜? 잘못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그래서 원래 여기 철산군에 있던 걸 그나마 몰아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바다로 가라, 섬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원인이 됐다. 그리고 얘네들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 있겠죠. 요구사항이 뭐가 있냐면 물자를 좀 공급할 필요가 있다. 요 지역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공무역을 좀 허락해달라. 물자를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무너진다고 평양까지 무너졌어요. 누구의 공격? 얘들 공격에 의해서. 후금의 공격에 의해서. 그리고 요들과 단교를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세자를 갖다가 인질로 잡아가겠다. 약속을 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자가 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왕실 식구 중에 한 사람을 갖다가 보내긴 합니다. 이게 이제 후금의 우리나라에 침략한, 공격한 원인 또는 배경이다 설명할 수 있고요. 목적 보겠습니다. 이괄의 난을 구실로 삼았다. 명가의 전쟁에 대비해 물자 확보 밑줄 보아야 돼. 달달 내우는 게 아니라 배경을 좀 알아야 돼. 물자 확보가 필요했다. 그 다음에 배후에 이업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죠? 자기네 빈 공간이 생기겠죠? 정계. 후금이 안주와 의주까지 함락했다. 항해도까지 함락했다는 얘기. 평안도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평양 밑에가 황주니까요.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됐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 갔다. 이때 의병이 등장합니다. 정봉수, 이립. 밑줄 긋고 별표 한 3개씩 할까요? 네, 정묘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의병입니다.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장으로 크게 역할을 하였다. 그 부분에 빠졌지만 이 부분에 여기 백마산상이 있어요. 추가해놓으세요. 그 밑에다가 백마산상. 여기 임경업이에요. 임경업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임경업 부대 좀 강력해요. 백마산상을 지키고 있는데 후금 애들이 백마산상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백마산상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너무 강성해. 그들이 우회해버렸어. 우회해버렸다고. 누가? 후금 애들이. 그러니까 임경업을 패스해버린 거야. 통과시켜버리는 거야. 우회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야. 가장 위험한 전략이긴 한데 우회해서 가버렸어요. 일단 백마산상에 임경업 장군이 있다는 정도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요 지역에 우주 지역에 정봉수와 이립 같은 의병장이 항전에 나섰다. 자, 의병들이 대항하였다. 뒤에 글자가 좀 빠졌죠, 그죠? 후군과 하고 빠져버렸죠. 네. 어제 잠깐 뭐 하나 봤더니 여기 빠져 있어서 좀 거기 적어주실래요? 후군과. 의병들의 대항하고 점을 하나 쩍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후군과 적었어요. 받아 적으세요. 후군과 조선은 형제관계를 맺고 후군과 조선은 형제관계를 맺고 국경에서 무역을 약속하였다. 국경에서 무역을 약속하였다. 다시 한번 풀 읽어드릴게요. 조선은 형제관계를 맺고 국경에서 무역을 약속하였다.
다 적었죠? 네. 네, 빠진 부분 설명에 다 추가되어 있습니다. 334페이지. 정면열의 약조 봅니다. 후군과 약조제를 상단에 있습니다. 조선은 후군과 형제 맹약을 맺는다. 형제 매줄급인데 형제관계. 누가 형이에요? 우리가 형이 아니라 후금이 형입니다. 둘째 줄. 조선은 형님국인 후금에 조공을 바친다. 셋째, 국경도시에 중강계시와 해령계시를 연다. 중강의 밑줄긋이고 해령의 밑줄긋. 계시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잡아줄게요. 계시와 후시란 말이 있는데 이건 공무역을 얘기해. 공무역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을 갖다가 후시는 사무역이에요. 이거는 개인과 개인이 하는 무역을 후시라 불러. 사무역이라 불러.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밀수야. 밀수. 공무역이 실시됐다. 그 다음에 명과 후금 사이에 조선은 엄정 중립을 지킨다. 이런 약속이 이루어졌다. 병자호론 가겠습니다. 한 8년 뒤에 다시 병자호론이 일어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636년 청해 홍타이지 밑줄 그어야 돼. 청태종이라 불러요. 홍타이지. 홍타이지가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이 명공격 이전에 배후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당시 인조는 강화도 피난길이 막히자 소현세자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단 복림대군, 둘째 아들이죠. 복림대군은 강화도로 피신하였습니다. 자, 병자론이 일어나게 된 이유들을 이제 쭉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후금이 지방과 내목원고를 장악한 후 국호를 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얘기가 하나 있어요. 좀 국내 사정을 좀 볼게요. 후금 애들이 우리 조선에 와요. 조선에 옵니다. 조선에 왔는데 조선에 파견된 후금의 외교관들이 무례를 많이 해요. A가 없다는 거예요. 무례한 짓들을 좀 많이 해요. 또 무리한 요구도 해요. 무리한 요구도 해요. 즉 저공품에 대해서 가장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싸구려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건방진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인조의 이제 한씨가 돌아가셨는데 상을 당하는데 와가지고 또 무리한 짓을 해요.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게 상갓집에 가서 A를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상을 당해서 슬픔에 젖어있는 유족들에게 막말을 한다든가 거슬린 얘기한다든가 이거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과하게 나타나요. 우리 조정에서 이게 반발이 강하게 돼요. 반발이 강화돼요. 그리고 이 애들이 왔던 애들이 피신을 하게 돼요. 위험함을 느끼고 피신을 해요. 그리고 피신을 하게 되는데 얘들이 자기네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말을 도둑질해서 말을 타고 도망을 가요. 급하게 도망가요. 도망가는 과정에 뭘 하나 가져가냐면 왕이 평안도 관찰사에게 명령하는 우리말로 하면 요즘 공적 문서 있죠. 서류를 약시해서 가지고 가요. 이게 이제 결정타가 돼요. 즉 평안도의 관찰사들에게 명령이 내려가는 그 서류를 훔쳐간 거예요. 그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친명 배급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그네들 공격을 대비하고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금 애들이 이걸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조정의 기류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뭔가 일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지네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외교관으로서 해야 할 격식과 절차가 이걸 무례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후금이 지방과 내몽골을 장악한 이후에 내몽골까지 장악해요. 내몽골 장악 후 국호를 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청을 장악하는 유래가 좀, 청이라는 명칭을 잡는 유래가 하나 있어요. 반대국가 여기 누가 있죠? 명이 있죠. 네. 한자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건 해와 달이 만들어진 거죠. 밝을 명자가 되는. 해와 달이 떴으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그 밝을 명자가 되는 거죠. 밝을 명자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가 되는 거죠? 불을 뜻해요. 불을 끌 수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오늘날에 소방관들이지. 소방관 뭘로 불 끄지? 소방관에 가면 불이 꺼지는 게 아니잖아. 뭘 가져와요? 소방호스에 뭘 가져와야 돼요? 물이잖아. 청에 이 물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끌 수 있는, 아니,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물이에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청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십거리가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네. 처음 들은 분들 꽤 계실 거고, 그런 뜻이 있었어요? 네, 나라 이름을 지을 때도 이렇게 한자 뜻풀을 하면서 지었다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됐고, 이렇게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고 갔는데도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됐다. 조선은 당연히 어떻게? 거절. 척합파와 주합파의 대립. 같은 서인 정권 내에서도 척합파, 주합파가 대립됐다.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네, 두 개 대립됐다. 주전론 갑니다. 싸우자. 정원, 김상원, 삼학사, 후금의 강경체를 주장했다. 아래할 인물은요? 김상원. 꼭 알아야 돼, 김상원은. 그 다음에 삼학사. 윤집, 홍익과 노할 때는 훗날 우리가 청나라에게 항복을 한 다음에 다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볼모로 끌려가. 볼모로 다 끌려간다고. 인질로 다 끌려간다고. 그리고 김상을 또 알아야 되는 이유, 남한산성에서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강력하게 항복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네, 최명길과 김상원의 반대 세력을 대별해서 만든 영화가 남한산성이죠. 실은 제가 이번에 병자호란이 이번에 국가적이나 지방적인 시험에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쳤기 때문에 올해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네, 다음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가능성을 한번 비춰봅니다. 그래서 최명길과 김상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화론 갑니다. 양명학자 최명길. 이길 수 없다. 후위를 도모하자. 후금과의 강화 체결로 침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금에게 온건책을 주장했던 인물 최명길. 꼭 기억하셔야 된다. 주전론자와 주화론자 김상원과 최명길. 정계 갑니다. 조선 조정에서 척합파가 우세했습니다. 싸우자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렇게 주장했을 경우 전쟁을 준비하는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럼 우리도 충분히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청태종이 10일 만에 내려와 버렸어. 10일 만에 군사 10만 끌고 들어왔어. 여기 아까 내몽골 정하겠잖아요. 내몽골 병사도 2만 명 들어왔어. 말 잘 타는 애들 막 들어왔어. 자, 보겠습니다. 청태종이 침략. 한양을 점령해 버렸어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가려고 하기 전에 못 갔어요. 어디를요? 강화도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우회해서 다시 들어간 게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은 가게 되면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지형이요. 네. 10만 병사들이 남한산성에 다 모였어요. 즉 누가요? 얘네들이요. 근데 뒤에 추가 병력이 와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20만이 모여들었어요. 그 이유는요. 청태종이 직접 진두지휘했어요. 지네 나라 황제가 왔잖아요. 그럼 황제가 출정했는데 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군사가 계속 증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20만까지 늘어나는 거야. 원래 올 때 출발점은 한 10만이었는데 20만까지 늘어나는 거야. 이게 늘어나게 돼요. 이게 겨울이에요. 12월 달이에요. 12월에 시작해서 1월 달에 끝나요. 몇 달 전쟁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달짜리 전쟁이에요. 한 달짜리 전쟁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립됐어요. 50일 동안 고립됐어요. 식량이 다 바닥났어요. 식수가 다 바닥났어요. 그리고 우리 일부 병사가 밖에 나가서 일부 싸워요. 남한산성 영화 보면 그거예요. 일부 한 두세 차례 전투가 있는데 가장 많이 죽이는 게 한 30명 죽이고, 네, 많이 또 적게 죽이는 한 7, 8명 죽여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병자호란이라는 그 주제로 테마를 만든 영화의 남한산을 보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우리 병사가 남한산성 밖에 나가서 싸워서 보면 이기거든? 이긴 장면만 만들었으니까. 결론은 한 달 뒤에 우리가 항복하지. 네. 도대체 우리는 뭐 했냐는 얘기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동선수가, 특히 격투기 선수가
링 밖에서 최소한 몇 달씩 몸을 만들고 연습이 돼야 돼. 상대도 분석해야 되고 상대의 장점과 단점도 분석하고 내가 어떤 전략을 쓸 건지 하고 링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몸도 안 만들었어. 전략은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전투가 벌어졌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봐야죠. 이게 남한선의 가장 무모한 전쟁이기도 해요. 이길 수가 없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복식. 네, 항복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조가요. 쪽팔리게 실이 정문으로 못 나가. 후문으로. 그리고요. 황제가 타는 말도 아니고 백마를 타고 가야 돼. 항복의 의미를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이제 가서 맹약식을 해야 돼요. 삼전도에서. 뒤에 나올 겁니다. 다시 가죠. 결과가 봅니다. 청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군신관계가 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인질로 끌려갑니다. 왕자 2명이 둘 다 인질로 끌려갑니다. 척하파 신하들을 인질로 또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까 삼학사 있죠? 홍익한 윤지보달전에 끌려가자마자 일주일도 되기 전에 목이 다 날라가 죽어요. 죽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삼전도에서요 맹약식을 하는데 그 맹약하는 방식이 있어요. 얘네들이 방식이 있어요. 오른쪽에 참고 내용 봐보세요. 사이드에 3개 구고도라는 게 있죠. 읽어볼게요. 중국 청나라 때 시행한 황제에 대한 경례법이다. 개는 무릎을 꿇는 것이고 고는 머리를 땅에 닿게 한다는 뜻으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땅에 댄 다음에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숙이기를 3번. 이것을 한 단위로 3번 되풀이 한다. 네. 한 번 인사를 한 번 하고 3번을 머리를 갖다가 바닥에 3번 찌는 거야. 그래서 연료실 기술 같은 야사에 보면은 인조가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피가 줄줄 흘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약간 좀 가장이고요. 네. 그만큼 이게 좀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창피한 일이죠. 네. 매일 인사만 받던 사람이 청나라 황제에게 3개 구고도를 갖다가 행했다는 것은 좀 치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남기죠. 그게 뭐예요? 송파구에 있는 삼전도비예요. 그게 삼전도비예요. 여기 지금 335페이지 보면 삼전도비가 있죠. 이게 삼전도비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삼전도비가. 가끔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특히 노량진에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이런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이거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치욕적이지만 우리 교통사고 나면 빨간색 라카 있죠. 막 바퀴 이렇게 차 그리는 거 있잖아요. 수험생들이 라카를 빨간색으로 사가지고 X자로 그거 창피하다고. 근데 문화재 이게 문화재 훼손하면 경범죄 처벌 걸려. 근데 유일하게 학생들이 수험생이 공부하는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미는데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이름, 홍길동, 주소 다 불러주고 생년월일 다 불러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좀 숙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름 홍길동이요. 주소요. 예, 서울시 특별구요.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떳떳하게. 왜?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다 배웠어요. 뭐라고요? 이런 창피한 문화재는 없어져야 된다. 왜 이게 지금까지 있는지 모르겠다. 떳떳하게. 조선을 꾸민 경찰관도 한국사를 공부를 했던 수험생 출신이잖아요. 다 알아. 삼전도비 어떤 내용인지 다 알잖아요. 인조의 치욕적인 내용이 다 실려있는 내용을 알아. 범죄가 아닌데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되는데 경범죄도 어찌됐든 범죄는 범죄잖아. 경범죄라서 조서를 꾸미는데 고개 빳빳하게 들고 조서 꾸미는 사람은 요 애들밖에 없어. 우리 수험생들밖에 없어. 법원에 가서 어떻게 경범죄 5만원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대신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과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험생 같은 경우 이 얘기를 듣고 혹시 빨간색 낙하를 구입해서 송파구 삼전도비를 내가 박살낼 거야. 거기 망치까지 가져갈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저를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것도 우리 치욕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는 역사니까 되새기면 돼. 다시 갑니다. 자, 맹약식을 맺었던 우리 인조 보겠습니다. 북벌계 보겠습니다. 북벌론이 대두됐다. 원수를 갚자는 거죠. 치욕을 갚자. 두 번째, 소중화 사상. 자, 중국의 나라의 중화 사상을 영향을 받아 발달한 자민족 중심의 사상으로 조선과 베트남에서 널리 발달된 게 베트남이다. 중화주의, 소중화주의, 뭐 이런 것들.
북벌 준비 가겠습니다. 효정 때 보겠습니다. 송시열, 송중길, 이완을 중용 복수를 설치했다. 어디에 복수를 설치하죠? 그 밑에 있는 어영청에, 어영청 내에 복수를 하는 기관을 만들었다. 어영청은 우리 참고로 효정임금이 북벌의 본용으로 삼았던 5군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효정 때 송시열, 송중길, 이완이 있죠. 이 세 사람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양송이라고 불러요. 송시열, 송중길, 양송과 훈련대장의 이완. 아까 이분 기억나시죠? 백마산상의 임경업 장군. 이 사람은 병자호란 이후에 수치스럽다. 우리가 항복하고 하는 건 수치도 창피하다. 명나라에 기하해버려요. 명나라에 기하해서 청나라군과 싸워서 잡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임경업은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야. 인조가 굉장히 난처하게 됐지. 내부적으로는 북벌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조선의 압송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임경업 장군은 병자호란 이후에 압송돼서 청나라에게 보여줘야 할 쇼를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장사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돼요. 장살이란 우리 고문할 때 그 틀이 있죠. 이렇게 의자에 앉히는 거 보셨죠? 의자에 앉히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는 게 장살이야. 가장 잔혹하게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장살이에요. 장살이에요. 아셨죠? 장살입니다. 장사를 당해. 그렇다면 복수를 할 때 임경업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양송과 이완이 들어가야 한다고. 기억 잘하시고 그 위에 적어 놓으시라고. 송시열, 송중길, 이완 위에다가 임경업 X를 적으라고. 복수를 할 때 임경업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셨죠? 장사를 당해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야. 자, 북벌 준비. 효정은 송시열, 송중길, 이완을 중용했다. 어영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그 다음에 합포 제작도 이루어졌다. 이완에 의해서. 임경업, 인조 때 이가래나를 진압, 명나라에 망명하여 청나라와 싸우다가 생포, 인조 요청으로 조선에 압송돼 형틀에서 장사를 당했다. 또 숙종 때 하나 보겠습니다.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윤유를 중심으로 북벌의 움직임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 실천 옹집했다. 윤유 밑줄 그어야 돼. 자, 지금 정권은 인조 정권이죠. 인조 정권이라는 얘기가 서인 정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효정 때도 마찬가지 서인 정권이에요. 자, 서인 정권들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북벌이에요. 청에 복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인들이 이걸 비판해요. 북벌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비판합니다. 근데 문제는 윤유가 남인이에요. 자, 다르게 얘기해보죠, 그러면. 모든 남인이 북벌에 비판한 건 아니란 뜻이 되는 거예요. 남인의 윤유는 시간 봐서 타임 잘 봐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복수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유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숙종 때는 사실 시기적으로 봤던 효정이 아닙니다. 아셨죠? 북벌론의 정치적 악용 봅니다. 서인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서인의 남인 진출 견제책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자, 사료 나올 걸 대비합니다. 윤유의 상소문은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윤유는 남인인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서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북벌을 해야 된다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천집 최명길의 호입니다. 지천. 최명길의 주하론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료 나올 거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8월달에 사료 특강이 이제 이어지긴 했지만 그때 다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겠죠. 윤집의 척하론도 별표하셔야 됩니다.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읽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제가 문제 풀이할 땐 다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료 특강할 때는 지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상원의 시 사료로 나올 거 대비하겠습니다.
이건 짧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노라 삼곡산하, 인질로 잡혀가는 거예요. 삼각산은 어디죠? 북한산을 의미합니다. 봉우리에 3개 있어요. 그래서 삼각산이라고도 불렸어요. 서울과 경기도를 경계를 쓰는 게 이제 북한산. 다시 보자 한강수야. 다시 보자 한강무라. 고옥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내가 다시 올지 모르겠노라. 이런 글이 나 있게 있습니다. 나선 정벌 갑니다. 나선은 러시아 말을 한자로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나선, 러시아. 자, 나선 정벌 보겠습니다. 러시아입니다. 청나라입니다. 조선입니다. 조선은 인조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효종 때까지 전부 다 정책은 북벌 정책이에요. 그죠? 청에게 복수하겠다는 게 이제 북벌 정책이죠. 북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조총부대예요. 조총부대. 조총부대를 우리가 임진왜란 때 우리 공부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임진왜란의 가장 큰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의 조총부대를 막아낼 수 없었다는 거죠. 네. 조총이란 말은 그 방아쇠 부분 아시죠? 우리 남성분들 사격해 볼 때 그 방아쇠 부분이 새 부리처럼 돼 있어요. 그 새 조자를 쓰는 거야. 네? 방아쇠 부위 이렇게 새 부리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다. 방아쇠 당기는 거라고. 그게 조총이라는 거. 이걸 우리 조총부대를 만들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 항해군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 애구가 들어왔을 때 나는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애구 중에.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왔는데 한반도에 넘어왔는데 너무 잔인하게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대해. 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애군 중에서도 일본에 항의하는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기술한다고 그럴까요? 기술이 많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를 기여한다고 그럴까요? 기여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조총 만든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손기술이 좋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만드는 거 우리 잘해, 이거. 이 능력이 좋아. 그러다 보니 조총부대가 만들어졌다고. 조총부대들. 이 조총부대를 통해서 청에게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이 청나라가 우리 조총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입만 뻥긋하지 않고 있지 알고 있다고. 우리를 복수하겠다고 조총부대를 만들고 있다고. 왜 알고 있느냐? 인조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책에 없는 내용들이니까 상식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운불백년을 주장합니다. 이 호자는 뭐죠?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를 지칭한다고 그랬죠. 오랑캐들의 운은 100년이 채 가지 않는다. 얼마 가지 않아 멸망할 터이니 우리 백성들이요 좀만 참아주시고 우리가 북벌을 할 터이니 여기에 군사로 많이 지원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량미 같은 세금을 좀 많이 내어주세요. 이렇게 속된 말로 우리 백성을 속이고 있다고. 우리 한문으로 호도한다는 말을 써요. 우리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다고요.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여기 호응을 하게 돼요. 실질적인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왜? 청은 이 당시에 세계 최강의 부대예요. 최강의 부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 사실을 우리나라에 파견된 스파이들, 간자들에 의해서 청나라에 다 보고가 된다고. 그리고 조총부대 만드는 것도 다 보고가 된다고. 얘나 지금 똑같아. 간자가 파견되는 건, 스파이가 파견되는 건 똑같아. 그래서 청나라에서 인조에게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무슨 경고장이 날라올까요? 우리 속된 말로 까불지 마요. 왕 교체해버리겠다는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식이면
당신 아웃이야. 바꿔버릴 거야. 자, 그럼 인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켰네.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조는 다르게 생각한다. 사람이 생각이 참 이상해. 바꾼다고? 그럼 누구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보존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거야. 나라에 대한 안위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왕의 자리가 보존되는 게 걱정되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인질로 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왕자 2명이 가 있죠. 소현세자. 왕이 계승권자죠. 세자 책봉대니까. 그 다음에 그의 동생 복림대군. 여기 부인도 있다고요. 강빈. 성은 강시성을 가진 강시성은 강빈까지 가 있다고. 웃기는 것은 요 시기에 청나라에 인질로 가 있던 왕자들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소현세자는 굉장히 왕의 자질이 넘쳐요. 넘치다 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또 성격적으로 굉장히 활달해. 사람을 사귀는 굉장히 빨리 사겨. 여러분과 비슷하죠? 옆에 사람은 내가 1분이면 사귈 수 있어요. 뭐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교성 좋은 사람들. 여기에 가 있는 청나라의 왕실 사람들, 그 다음에 고관 대작들 싹 다 사겨버리는 거예요. 완전 다 사겨. 거기에 왕자도 있어. 다음 황제 자리를 노리는 왕자 다 자기 편이야. 매일 만나. 매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식사도 하고. 결정적인 뭐가 있냐면 여진족 애들이 쌀에 대해서 잘 몰라. 우리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들 갑자기 야 쌀은 어디서 나냐? 쌀 나면서 쌀을 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배우지 않으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쌀이란 건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 생산되는 물건이잖아요. 이걸 다 교육시켜주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야. 그리고 이 생산된 쌀로 밥을 지어가지고 대접을 해. 어때요? 얘들이 감동을 받아. 감동을 받아. 왜? 얘들은 유목민들 출신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말 기르고 양 기르는 애들이잖아. 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산되는 과정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현세자가. 확실해요. 또 강빈은요. 이분은 굉장히 비즈니스에 능통했던 인물이에요. 부자예요. 여기 가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통해서 청나라 사람들과 다 사귀게 돼요. 아니 먹이고 재워봐. 안 친해지겠어.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봐. 한 3박 4일 여행 갔다 와봐요. 안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매일 먹이고 재기고 굴러다니는데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해요. 그럼 다음 타겟은 소현세자로 생각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조가 소현세자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견제가 들어가고 정적이 되기 시작해요. 정치적 적이 되기 시작해요. 그 소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보고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 왕자들이 볼모 생활을 끝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이때 인조에게 인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왕이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소현세자가 와서 이제 청나라에는 그 당시에 서양에서 들어온 과학기구 문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안경, 그 다음에 망원경, 뭐 쌍안경 이런 전자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와서 아버지 앞에 자랑하는 거야. 아버지 이거 봐보실래요? 망원경인데 한번 봐보세요. 당겨보세요. 가까이 보이시죠? 확 당겨보세요. 더 가까이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망원경 처음 봤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쫙 머리인데 확 이 앞에 있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밑에 있는 대신들이 이걸 다 봐요. 얘들이 깜짝 놀라죠. 왜요? 저 자식이 훗날 세자인데 왕이 된다면 우리는 다 죽었다. 왜? 서인들이잖아요. 얘들이 강경제를 펼치는 애들이잖아요. 안 되겠네. 그래서 며칠 지나서 소현세자가 어떡해요? 의문사를 당하잖아요. 몸에 까만색 반점이 나타나면서 죽게 됐잖아요. 그게 일종의 의문사예요. 그럼 이게 의문사를 더 키우게 된 이유가 뭐냐면 거만을 해야 되잖아요. 거만하고 조사하는데 한 달 이상을 걸려야 돼요. 솔직히 다 따진다면. 더욱이 왕자니까. 또 왕자도 그냥 왕자가 아니잖아요. 세자잖아요. 다음 고위를 물려받아야 할 자리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장사를 치러버린다고. 이런 문제들을 더 의문사를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소현세자가 죽게 된 이유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갈려. 자, 계속 갑니다. 이제 괜히 방향이 잘못 갔는데요. 자, 조총부대 갑니다. 조총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러시아가 남하하게 됐다고요. 이때 우리 조정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조총부대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두 차례에 걸쳐 가요. 1차, 2차. 병급 신유에 의해서
두 차례 가서 여기에서 네로는 러시아군을 맞대응해서 러시아를 격파하게 돼요. 격파하게 돼요. 승리한 건 참 좋죠. 승리한 건 참 다행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조총부대를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 만들었죠, 원래? 청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근데 청을 복수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청을 이에서 써먹었지. 그렇잖아. 자, 봐봐. 조총부대는 청을 복수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근데 결론은 청을 이해한 전투에 참여하고 말았다는 거야. 전투에 참여하고 말았다. 승리한 건 참 고맙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리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분론이라고 그랬죠. 네, 승리한 건 맞는데 이건 명분론의 입에예요. 창피한 일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분론의 입에다 표현합니다. 자, 봐볼까요? 그 둘째 줄에 보면 명분론의 입에 됐다. 요것만 밑줄에 딱 그으시면 돼요. 명분론의 입에 됐다. 자, 이렇게 해서 나선 정벌까지 마치겠습니다. 쉬어갈까요? 네, 쉬겠습니다.